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도리화가 5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신재효 선생은 우리 소리 판소리 12마당 가운데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토별가, 적벽가, 그리고 변강수의 타령 6마당이 구전으로 전해와 이야기의 내용이 다르고 틀린 부분을 총정리한 분입니다. 우리는 73가지 판소리에 쏟은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리화가 문순태. 명창 송옥록을 만나다. 신재효는 또삼이와 금선이를 앞세우고 영은사에서 내려와 추령을 넘기로 하였다. 남원으로 이름난 소리꾼의 소리를 들으러 간다는 말에 금선이는 촐랑거리며 좋아했으나 또삼이는 집을 나온 지가 8회째가 된다면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연신 불컥거렸다. 추령은 생각보다 길이 험했다. 수목이 울창한 데다가 산길이 워낙 가팔라 숨이 헉헉 막혔다. 죄를 넘나드는 행인들의 그림자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칼바람이 윙윙거리며 상수리 나뭇가지들을 흔들어댔으나 등성이 하나를 추어 오르기도 전에 온몸이 땀에 젖었다. 그들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영은사를 떠났는데 추령 고갯마루에 오르기도 전에 초겨울 한낮의 해가 어느덧 정수리 위에 덩싯 떠올라 있었다. 아무리 송옥록이라는 소리꾼의 명성이 자자한다지만은 그의 소리를 듣기가 이렇게 고생스러워서야 어디. 신재효는 숨을 헉헉대면서 푸념하듯 말했다. 귀신 소리를 배우고자 3년 동안이나 비 오는 밤마다 우장을 쓰고 맷등을 찾아다닌 송옥록 그 양반의 고생에 비하면 이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이고, 소리꾼이 된다 해서 세상을 얻는 것도 아닌데 어찌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까지. 득음을 할 수만 있다면야 이 몸 가루가 돼도 좋겠구만요. 금선이는 각오가 그렇듯 대단한 것을 보니 장차 소리꾼의 명성을 얻고 말겠구나. 그럴 날이 있겠나며? 내 말만 믿거라. 금선이는 필시 소리꾼의 명성을 얻고야 말리라. 금선이는 신재효의 그 말에 너무 기뻐서 소리를 내지르더니 내가 가면 정마저 가져가지. 몸은 가고 정은 남으니 쓸쓸한 빈 방 안에 외로이 애를 태워 병이 안 될 소냐 하면서 진양조 단장곡 한 대목을 애원처절하게 뽑았다. 일행은 정오가 훨씬 지나서야 추령 고갯마루에 올라 잠시 땀을 식힌 다음 영은사에서 싸준 깨소금 주먹밥 한 덩이씩을 꺼내 요기를 했다. 이른 아침부터 험한 고갯길을 추어 오르느라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위장에 밥이 들어가자 더욱 사지가 늘어지면서 고단함이 전신을 엄습해왔다. 고갯마루를 추어 오를 때까지만 해도 진양조가락을 애절하게 뽑아 올리던 금선이는 요기를 한 다음에는 소나무 등거러에 기대에 앉은 채 사뭇 꾸벅꾸벅 졸기까지 하였다. 자, 서둘러서 고개를 내려가지 못하면 호식을 당할지도 모르니 냉큼 앞장을 서거라. 신재효는 큰 소리로 또삼이에게 말하며 일어섰다. 또삼이와 금선이는 신재효의 재촉에 못 이겨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추령에서 장성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한결 수월했다. 서둘러 한참을 내려가니 고개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다시 산자락을 안고 돌자 삼거리에 주막이 보였다. 삼거리에서 추령 쪽으로 올라가는 젊은 과객한테 길을 물었다. 저 삼거리 주막에서 오른쪽으로 휘어 돌면 장성 백양사가 나오고 그 길을 따라서 곧장 가면은 순창 복흥 땅이로구만요. 남원을 가시려거든 일단 순창을 거쳐야 할 건디. 덩저리 큰 젊은 과객은 그러면서 해지기 전에 순창에 당도하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담양은 예서 얼마나 멀고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신재효가 과객에게 다시 물었다. 담양으로 가시려면은 복흥에서 죄를 넘어야 하는디 워낙 길이 험해서 좋은 길로 가시려거든 백양사를 이렇게 거쳐 가시는 것이. 젊은 과객은 그렇게 말하고 이내 걸음을 재촉하였다. 신재효는 삼거리 주막으로 들어섰다. 장날이 아니어서인지 주막에는 길손 하나 없었다. 그들은 잠시 주막에서 목을 축인 다음 복흥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느덧 초겨울 산골의 짧은 해가 설핏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복흥에서 하늘째를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기어이, 그 퉁소장이 노인 만나러 가시려고 그러는갑요? 삼거리 주막에서 나와 복흥을 향해 들길을 걷다가 또삼이가 뚜벅 입을 열었다. 잠시 전 신재효가 젊은 과객한테 담양 가는 길을 물었기 때문이다. 생각 중이다. 담양에 가서 퉁소장이 노인과 함께 남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남원에 들렀다가 오는 길에 담양으로 돌아올 것인지. 그 퉁소장이 노인 고향에 죽으러 간다고 하지 않았던갑요? 그런 노인을 뭐 때문에 다시 만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또삼이는 무엇이 그리 마뜩 차는 것인지 말끝마다 툴툴거리기만 하였다. 그는 그저 한시바삐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인 듯 하였다. 신재효는 장가든지 달포도 안 된 또삼이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이르셨단다. 부처님께서 이르시다니요? 봉선이와 그 퉁소장이 노인을 다시 만나라고 말이다. 봉선이가 누군디요? 이번에는 금선이가 물었다.
장성 솔제 턱 밑에 사는 12살짜리 계집아이란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가난한 호라비와 함께 사는 봉선이는 장차 금선이 너처럼 기녀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더러구나. 다행히 무당인 어미의 천성을 닮아 살세성이 곱고 창학이며 가무, 시조까지도 배워 지금이라도 기방에 내놓을 만하더구나. 그렇게 말하는 신재효가 귓전에 문득 봉선이가 읊조렸던 봄밤의 꽃과 달, 다 같이 고울세라. 이내 시름 그지없어 저 달에 물어보자. 라는 시조가락 한 대목이 쟁쟁하게 떠올랐다. 헌데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12살짜리 봉선이라는 계집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요? 금선이가 넌주시 물었다. 글쎄다. 솔제를 넘어오다가 그 집에 들러 하룻밤 신세를 지고 그 아이의 노랫가락을 들었을 뿐인데 그 아이의 가련한 자태와 살세성의 목소리가 잠시도 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연유를 나도 모르겠구나. 아마도 이것도 필시 부처님의 섭리가 아닌지 모르겠다. 봉선이는 단지 그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고 퉁소장이 노인과는 잠시 동행을 했을 뿐인데 마치 태어나서 지금껏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아온 사이처럼 그 두 사람이 가깝게 느껴지는 연유를 아무래도 나는 알지를 못하겠구나. 신재효는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같은 심사가 부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야 어찌. 신재효는 말끝을 흐리며 금선이를 돌아다 보았다. 하오면 쇳내에 대한 나리의 마음은 어쩌신가요? 봉선이라는 아이와 퉁소장이 노인보다 인연이 더 긴 쇳내는 어떠신지요? 금선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금선이 너에 대한 내 마음 말이냐? 글쎄다. 헤어져 봐야 알겠지. 사람이란 헤어져 봐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비로소 헤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 너는 아직. 허나 쇳내는 나으리와 헤어지기 싫사옵니다. 헤어짐이 없이는 다시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다시 만날 수 없다 해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요. 신재유와 금선이가 은밀하게 말을 주고받는 사이 또삼이는 저만큼 혼자 걷고 있었다. 그들은 해가 서산에 기울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져서야 하늘재 아래 주막에 이르렀다. 마을 어귀 야트막한 산모퉁이에 있는 주막은 객방이 6개나 되고 술청도 꽤 넓었다. 시골 주막치고는 규모가 컸다. 일행은 우선 하룻밤 묵어갈 방부터 정하고 저녁 요기를 하였다. 신재효는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하품이 쏟아지면서 육신이 진흙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었고 눈을 붙이자 이내 깊은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얼마 동안을 잤을까? 신재효는 소피가 마려워 얼핏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어디선가 사나이의 흐느낌과 같은 퉁소 소리가 들려왔다. 그 퉁소 소리는 신재유의 뼛속까지 깊게 파고드는 듯 절절하게 느껴왔다. 분명 주막 안에서 들려왔다. 귀에 익은 소리였다. 순간 신재유는 객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퉁소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다가갔다. 어쩌면 그는 퉁소 소리에 그의 육신과 정신이 꽁꽁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퉁소 소리는 주막집 모퉁이 큰 감나무 밑에서 울려왔다. 신재현은 감나무 밑 어둠 속에서 퉁소를 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가 감나무 밑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퉁소 소리가 멎었다. 신재효는 퉁소 소리가 다시 울리기를 기다리며 한동안 그 자리에 못이 박인 듯 서 있었다. 그래, 절간에서 연불 소리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걸걸하면서도 약간 기운이 빠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퉁소장이 국노인이었다. 아니, 노인장 아니시오? 신재효는 와락 감나무 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퉁소장이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는 너무 반가워서 퉁소장이 노인을 안아주고 싶기까지 하였다. 그래, 연불 소리가 퉁소 소리보단 듣기 좋았남요. 퉁소장이 노인은 그렇게 묻고 나서 한바탕 밭은 기침을 토해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몸이 많이 쇠약해진 듯 싶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여기 어찌된 아이고, 고향으로 가신다더니. 꿈을 꾸었답니다. 참말로 이상한 꿈이었다니까요. 꿈이라니요? 그러면서 신재효는 퉁소장이 노인의 옆에 가까이 다가앉았다. 마을 쪽에서 컹컹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러십니까? 내 꿈에 나으리를 만났구만요. 꿈에 나를 만났다고요? 나으리뿐만이 아니라 낯선 어린 지지바이도 만났구만요. 처음 보는 지지바이였는데. 나이 어린 계집아이? 나으리랑 나이 어린 지지바이랑 셋이서 들길을 걷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구름 위로 헐헐 날았구먼요. 내 퉁소 장단에 맞춰서 지지바이는 소리를 하고 나으리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 꿈을 꾸는 동안 참말로 내 마음이 포근하고 넉넉했구만요. 아마 극락이 있다면 그런 것일 겁니다요. 어찌나 꿈이 이상하던지 잠을 깨고 나서도 그 꿈이 머릿속에서 내내 떠나지가 않다구만요. 아니, 시방도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기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승소장이 노인은 다시 기침을 한바탕 쏟아냈다. 신재효는 승소장이 노인이 다음 말을 계속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꿈이 이상하기에 나으리가 오실 것을 알고 이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만요.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소. 그렇다니까요. 꼭 오실 줄 알고. 부처님의 섭리가 분명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인장을 찾아서 추월산 및 한실로 찾아가는 길이랍니다. 남원으로 가서 성옥록이라는 소리꾼의 소리를 들을까 하고 길을 떠났었는데 저절로 발길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이것이 모두 대원경지하신 부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자자, 어서 방으로 듭시다. 그러면서 신재효는 퉁소장이 노인을 그의 객방으로 부축해 들어갔다. 그러나 신재효는 퉁소장이 노인한테는 자신도 간밤에 영은사에서 퉁소장이 노인과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신재효는 밤이 이슥했는데도 또삼이를 깨워 술상을 봐오게 하였고 주모방에서 자고 있는 금선이도 불러들였다. 그들 네 사람은 한 방에 앉아 밤이 늦도록 술타령을 벌였다. 나으리를 다시 만났으니 권주국으로다가 한가락 불어올리겠소이다. 술기운이 거나해지자 퉁소장이 노인은 허리춤에서 퉁소를 꺼내더니 자진몰이 흥타령 한가락을 흥겹게 불어댔다. 퉁소장이 노인이 권주곡이 끝나자 이번에는 금선이도 산악이 자명하고 음풍이 노호하며 수변에 우는 새는 천병만마 서로 맞아 하고 소상팔경가를 뽑았다. 참 노인장께서 꿈에 보았다는 그 계집아이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금선이의 노래가 끝나자 신재효는 퉁소장이 노인에게 뚜벅 물었다. 가만히 있자. 얼굴 자태는 눈에 선한디 소리는 어떠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구만요. 자태는 귀엽게 생겼지요. 귀엽다마다요. 갸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망울에 촉기가 넘치는 아이였지요. 옳거니 아주 망울이 아름다운 지집이었습니다요. 나이는 12살에 살세성이 곱고 예? 퉁소장이 노인은 놀란 얼굴로 신재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노인장께서는 곧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게요. 노인장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흠을 찾아내어 고쳐주시오. 꿈에 본 그 지집 아이를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 아이의 소리도 듣고. 퉁소장이 노인은 신재효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모양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 삼이는 새벽에 한다름에 장성 소울제 밑에 가서 봉선이를 데려오도록 하거라. 내가 봉선이 아버지한테 봉서를 써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가면 봉선이를 날려 보낼 것이니라. 신재효의 그 말에 퉁소장이 노인과 금선이 그리고 또삼이 등 세 사람의 얼굴빛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퉁소장이 노인은 여전히 도깨비에 홀린 듯한 표정이었고 금선이는 투기도 부러움도 아닌 애매한 얼굴에 말이 없었으며 새벽길을 떠나야 할 또삼이는 군뱅이 씹은 얼굴에 양 미간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취하도록 마셨다. 평소에는 상전과 아랫사람의 구분이 분명했던 신재효와 또삼이었으나 이날 밤만은 신재효가 한사코 또삼이한테 술을 권하여 네 사람 중에 또삼이가 제일 먼저 골아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또삼이는 첫 닭이 울기가 바쁘게 상전이 시키는 대로 봉서를 허리춤에 넣고 바람처럼 주막을 떠났다. 또삼이가 솔째로 봉선이를 데리러 간 동안 남은 세 사람은 정오가 될 때까지 늦잠을 퍼자고 부스스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신재효는 퉁소장이 노인으로부터 퉁소를 배웠다. 또삼이는 해질 무렵에야 봉선이를 데리고 주막으로 돌아왔다. 봉선이는 헐겁게 보이는 낡은 녹의 홍상 비단 옷을 차려입고 왔는데 신재효는 그것이 도망간 어미의 옷이라는 것을 짐작하였다. 봉선이는 신재효를 보더니 살포시 웃으며 고개를 깊숙하게 숙였다. 아니, 이럴 수가. 봉선이를 본 퉁소장이 노인은 질급하듯 놀란 얼굴로 신재효를 보았다. 아이고, 영락없는 그 얼굴이구먼요. 꿈속에서 보았던 그 지지배가 분명하다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가요? 퉁소장이 노인은 탄성을 멈추지 못하고 봉선이와 신재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날 밤 봉선이는 퉁소장이 노인의 퉁소가락에 맞춰 심청가 한 대목을 불렀다. 금선이와 퉁소장이 노인은 봉선의 소리에 놀라는 얼굴빛이었다. 아직 다듬어지지는 않았으나 과시 살세성이 일품이로구먼요. 성음이 청미하고 인물치레까지 하였으니 장차 득음하여 대성할 소질을 갖추었습니다요. 퉁소장이 노인은 봉선이의 소리를 칭찬해 주었다. 내 선생님이 뉘시냐? 한동안 잠자코 있던 금선이가 물었다. 그냥 어미가 하는 소리를 귀동냥으로 배웠고 시방은 아비한테서 사설과 가락을 익히고 있구만이라오. 봉선이는 말하는 것도 야무지고 예가 깍듯하여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하였다. 퉁소장이 노인도 첫눈에 봉선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각별한 정으로 대해주었다.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든 후에 퉁소장이 노인이 신재효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냈다. 신재효는 바깥바람이 너무 차가워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웅숭크리며 토방으로 내려서 퉁소장이 노인을 따라 어둠이 빈틈없이 겹겹으로 쌓인
주막집 모퉁이 감나무 밑으로 갔다. 나으리께서 내 꿈 이야기를 들으시고 부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구먼요. 어둠 속 나무 토막 위에 걸터 앉으면서 충소장이 놓이는 한껏 신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신재효는 충소장이 노인한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미적거리고만 있었다. 그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싶지가 않았다. 아직도 그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노인장한테 봉선이를 잘 보살펴서 장차 명창으로 키우라는 뜻이 아니겠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봉선이의 타고난 재질을 살리고 싶은데 저 아이를 도와줄 사람으로 노인장과 저를 지목하신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아이의 소리를 처음 듣고 나서 타고난 재주를 산골에서 썩히기에는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저 아이의 자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차에 노인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리로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신재효의 말에 충소장의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실은 나도 저 아이의 소리를 듣고 나니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구만요. 이것이 모두 인연이 아니겠소이까? 내가 노인장을 만난 것도 노인장이 봉선이를 만난 것도 그러고 이 같은 인연은 어디 사람의 뜻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겠는지요. 나으리 말씀이 옳습니다요. 한실마을에 남사당패가 들어오지 않았던들 지가 소떼패가 되지 않았을 것이었고 또 오늘 밤 봉선이의 소리를 듣지만 않았던들. 그러면서 퉁소장이 놓이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지나온 삶의 회한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다면 장차 봉선이를 어찌 도와줘야 할까쇼? 퉁소장이 노인이 물었다. 우선은 소리꾼들의 잘 다듬어진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다음에 선생을 찾아서 공력을 쌓도록 합시다. 일행은 다시 남원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흥을 지나 쌍치에서 순창으로 통하는 팔덕의 야트막한 고개를 넘고 있었다. 그날은 햇살이 넉넉하게 쏟아져 내렸고 바람은 불지 않았다. 길을 떠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길잡이 노릇을 하느라 충소장이 노인이 앞장을 섰고 그 뒤를 또삼이가 따랐다. 또삼이와 선어행보 뒤에는 봉선이가 어울리지 않는 낡고 헐거운 비단 치맛자락이 땅에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한껏 조심을 하며 걸었고 그 뒤에는 금선이가 표가 나게 엉덩이를 휘젓고 갖은 고태를 부리며 걷다가 이따금씩 해실거리는 얼굴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금선이는 일부러 신재효 앞에서 걸으면서 농염하게 교태를 풍기곤 하였다. 맨 뒤에 걷고 있던 신재효는 문득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생애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다만 이름난 소리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떠나고 있는 일행 한 사람 한 사람 가려서 따져보면 저마다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길잡이를 하고 있는 퉁소장이 노인은 평생을 퉁소 하나에 의지하고 떠돌음하며 살아왔다. 지금 이 나이에 처자식조차 거느리지 못한 외로운 처지가 아닌가. 그래도 뼈 많은 고향에 묻고 싶어 큰댁 장조카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터였다. 그 뒤를 따르는 또삼이 또한 아비 때부터 신재유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해온지라도 못나고 각박한 처지였다. 또삼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탓하지 않고 주인한테 충실하면서 같은 집 하녀 넙순이한테 장가든 것만으로 세상을 얻은 것만큼이나 만족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린 봉선이는 또 얼마나 불운한가. 장차 이 아이가 득음을 하여 명창이 된다 해도 지금의 처지는 고단하기만 하다. 무당의 딸로 태어났고 그나마 그 어미는 아비와 자식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는가. 호라비 신세가 된 봉선의 아비 유서방의 처지도 딱했거니와 어린 봉선이가 더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신채요 앞에서 한사코 교태를 부리는 금선이는 또 어떠한가. 집이 가난하여 12살 어린 나이에 초산의 기생청에 동기로 들어가서 꼬박 4년 동안 기생 공부를 하였고 16 되던 해에 돈 많은 양반댁 노인으로부터 머리를 얹혔다. 그러나 그녀는 찐덕진 호강 한번 해보기도 전에 머리를 얹어주었다는 노인이 덜컥 세상을 떠났다지 않는가. 신재위의 생각에 이들 네 사람의 명운은 참으로 모질고도 가련하게만 여겨졌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명운을 탓하거나 서러워하지도 않고 영조 스님의 말처럼 들꽃처럼 저마다 제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지고 보면 일행 가운데서 그래도 처지가 느긋한 것은 신재효 그 자신이 아닌가 싶었다.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한결 축복받은 처지가 분명했다. 그런데도 장차 어찌 살아야 할지 몰라 갈피를 못 잡고 길을 헤매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신재요 앞에 걷고 있는 이들 네 사람의 소망이 대체 무엇인가? 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출사를 하여 가문에 명예롭게 하자는 것인가? 퉁소장이 노이는 다만 고향 땅에 뼈를 묻는 것이 소원이며 또삼이는 지금의 주인집에서 계속 하인 노릇을 하며 넙순이와 백년해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봉선이는 기생청에 들어가서 장차 돈 많고 지체 높은 남정네들의 놀이개감이나 다를 바 없는 기생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기생이 되어 돈 많은 양반집 어른으로부터 머리를 얹히고 호랍이 호강시켜주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금선이는 다만 이름난 소리꾼이 되고자 한다.
유명한 소리꾼이 되어 행하를 듬뿍 받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재효 자신의 소망은 무엇인가? 신재효는 스스로 자문해 보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얻을 수 없음이 답답할 따름이었다. 일행은 순창에서 하루를 쉬었다가 복흥 주막을 떠난 지 이틀 후에 남원에 당도하였다. 그들은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광활루부터 구경하였다. 광활루의 남쪽 문루를 들어서니 마치 달나라의 서울인 옥경에 발을 들여놓은 듯 선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북으로는 교룡산, 남으로는 금암봉이 요천강의 맑은 물에 거꾸로 비추면서 광안루 저 멀리 밤째 너머로 지리산의 반야봉과 노고단이 아른거리며 성큼 다가선 듯 가까워 보였다. 광안루에 올라선 신재효는 김시습이 쓴 액자에 눈길이 갔다. 객관이 소슬하여 자주 온 드물건을 소루에 높이 올라 석양빛을 흘겨보니 필이 불며 가는 사람 구슬같이 맑은 소리 우이곡 들려오니 이것이 흡사 향하로세. 광활루의 누각 안에는 여러 문인들이 쓴 액자들이 질비하게 걸려있어 눈길을 끌었다. 강희맹, 이석형, 전필재, 김종직, 정철, 서거정 등 낯익은 문인들의 이름이 보였다. 광활루는 원래 황희정승의 7대조가 되는 황감평이 지은 서실을 확장한 것이었다. 황감평은 고려 무인난 때 전증감으로 있다가 무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해 향리인 장수로 귀향한 황공류의 후손이다. 황공류가 고향으로 내려와 있자 무신들이 그를 잡으려 하여 남원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다. 그의 후손 황감평의 6대 손 황군서의 아들이 황이다. 황희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장자인 양녕대군을 제쳐놓고 삼자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므로 왕권의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 하여 이를 반대하였다가 태종의 비위를 거슬려 남원으로 유배되었다. 이때 황희는 그의 7대조 황감평 서실을 확장하여 아담한 누각을 세워 광통루라 이름 지으니 이것이 곧 광활루의 시초가 된 셈이다. 그 후 세종 때 부사 민여공이 관통루의 규모를 키웠고 부사 유지래가 다시 누각에 단청을 하는 등 아름답게 꾸몄다. 그로부터 7년 후 전라도 관찰사 정인지가 이곳에 들러 두루 살펴보고 나서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말로만 들어오던 월궁의 광안 창어부가 바로 이곳이 아니더냐. 라고 이곳의 절경을 극찬하니 그 후부터 광통루를 광한루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세조 때 부임한 부사 정의국은 요천강 맑은 물을 끌어들여 누각 앞에 호수를 만들었다. 물을 가득 채워 연꽃을 심고 견우와 직녀가 거닐었다는 오작교를 만들었다. 그 후 관찰사가 된 송강정철은 누각을 수리하는 한편 방장섬에 대나무를 심고 영주섬에는 영주각을 세웠다. 황희가 세운 광한루는
정유재란 때 왜군이 불살라 버렸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나 인조 때 부사 신감이 광활루를 본래대로 복원시켰으며 정조 때 부사 이만길이 영주각을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렀다. 광활루를 구경한 신재효는 운봉으로 송홍록을 찾아갔다. 송홍록의 집은 운봉에서 경상도 함양으로 가는 길초 들 가운데 대첩비가 세워져 있는 비전리에 있었다. 이곳은 왜구의 침범이 잦아 고려 우왕이 이성계 장군을 보내 외장 아지발도를 친 황산 대첩지이다. 이성계는 이때 퉁두란과 함께 1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에와 운봉 고남산에서 산신제를 올린 다음 진을 치고 왜군을 유인 화수천에서 싸우다가 아지발도 목을 베었다. 대승을 거둔 이성계는 이곳에 황산 대첩비를 세우고 비각을 지어 참봉과 관리들로 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비각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비전이라는 이름도 마을 앞에 비석이 있다는 뜻이다. 송홍록의 집은 비전리에서도 이성계가 아지발두의 목을 베었다는 바로 그 화수천변에 있었다. 그 무렵 송홍록은 모흥갑을 비롯하여 엄계달, 박만춘, 고수관 등과 함께 날로 명성이 높아가고 있었다. 그의 집은 화수천변 황산이 마주 보이는 작은 언덕배기 오두막 같은 삼칸 홑집이었다. 신재우 일행이 찾아갔을 때 사립작이 반쯤 열려있는 송홍록의 집안은 빈집처럼 교교하기까지 하였다. 북장단 소리는 고사하고 사람의 그림자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일행을 사립작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신재유 혼자 마당 안으로 들어서서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내며 토마루 쪽을 살폈다. 토방에 집신 서너 켤레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 빈집은 아닌 듯 싶었다. 아무도 안 계시오. 신재우는 목청을 높여 안에 대고 통기를 하였다. 그제야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삐그덕 방문이 열렸고 신재효보다 여남은 살쯤 연상으로 보이는 호사스럽지도 초라해 보이지도 않는 남정이 겨우 고개를 내밀었다. 얼핏 보기에 체구가 커 보이지는 않았으나 야무진 몸피에 얼굴이 맑고 단아했다. 신재효는 그가 바로 송홍록이라는 것을 짐작하였다. 니시오. 단아한 얼굴의 남정이 토마루로 내려서서 집신을 꿰며 물었다. 고창에 사는 신재효라 합니다. 소리하시는 송선단님이 계시운지요? 신재효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물었다. 내가 송홍록이오만 왜 찾으시는지요? 아, 그러시군요. 이거 불시에 찾아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소이다. 헌데 뭐 때문에? 송홍록은 신채의 행색을 유심히 살피더니 사립작 밖에 서성이고 있는 일행 쪽으로 눈길을 던진 채 물었다. 선다님께서 소리를 한번 들어주십사 하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만. 소리를 들려달라니요? 예, 12살 난 계집아이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만. 독공을 해왔는지라 재질이 어떠하며 장래성이 있을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신재효는 사립 쪽을 향해 봉선이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밖에 있던 네 사람이 한꺼번에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송옥록은 마뜩 차는 얼굴로 신재호 일행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나서 있을 뿐 방으로 들어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이 아이랍니다. 선다님의 평언을 듣고자 먼 길을 왔으니 잠시 짬을 내어주시지요. 신재효가 재차 간청을 해서야 송옥록은 턱 끝으로 방 쪽을 가리키며 따라 들어오라고 하였다. 신재효는 또 삼이만 밖에 있게 하고 넷이서 함께 토마루로 올라서서 허리를 구부려야 들어설 수 있는 낮은 외장문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중천장도 없이 석계라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작은 방 안에는 송옥록 또래의 병약해 보이는 남자가 목침을 베고 누워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일행을 흘끔흘끔 쳐다보더니 이내 뒷문 쪽으로 돌아앉아 버렸다. 방 안에는 북이며 장고, 검은고 가야금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